것들도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매체가 있다가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SN6로 교체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LA 전격 전압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상용 주파수 허용 단자 전압. 정상적이었을 때 필에게 내습하는 단자 전압 아니에요. 그럼 정상 상태의 전압은 낮아야 되지. 그러니까 맞아. 정상 상태에서 높아야 되고.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 차단하는 송유 장치는 낮아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뭐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 차단되는 전격 전압은 낮아야 돼요. 오늘 나 지금 수업해야 돼. 7시 전까지. 오케이.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지각 가서 난리야 임마. 빨리 와. 수업 시작한다. 너 수업 왜 들어? 너 수업 왜 들어? 너 기사반이야? 지금 공시야? 야, 너 그거 공무원인 줄 알았어. 그거 공무원은 전력공학은 들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자, 수업하기 전에 내일은 전기 회로 이론입니다.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내일은 교재를 갖고 와야 됩니다. 프린트 일부 드려서 지난번에 못했던 거 점검하게 해드릴 테니까. 자, 첫날 여러분들이 아마 결석을 좀 늦게 등록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진도 나간 부분을 동영상을 듣고 변전소에서 부하 단지에 전력을 공급할 때 고려할 사항. 우선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이게 어디냐 하면 교재 16페이지입니다. 교재 16페이지 송전전압 승합시 장단점 6번의 경제적인 전압의 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변전소가 뭐예요? 영어로 서버 스테이션, 약자는 SS입니다. 사전전 정의를 먼저 설명하면 구외로부터 전송되는 전압을 변압기, 회전기, 기타 변류기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성하여 구외의 장소로
다시 전송해주는 곳을 변전소라 하고 서브스테이션 또는 SS라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765 변전소. 최고 높은 전압이 뭐예요? 765입니다. 765 변전소. 그 다음이 345 변전소. 그 다음이 154 변전소입니다. 그러면 765kV 변전소는 신서산 변전소, 신안산 변전소, 신철원 변전소, 신가평 변전소, 북경남 변전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계통의 높은 전압으로 변성되는 신선산 변전소, 당진에 있는, 태안에 있는 중부발전, 서부발전에서 생성된 전력이 모여드는 곳이 서산입니다. 그래서 옛날 서산 변전소가 있는데 앞에 신자를 붙여서 신서산 변전소, 345 변전소, 765 변전소입니다. 신안산 변전소는 서울 경기에 들어오는 모든 전력을 총괄하여 개통 연계가 되어 있는 변전소, 신안산 변전소입니다. 신철원 변전소는 울진, 영덕, 월성, 화력발전에서 전기가 집약되는 곳이 신철원 변전소입니다. 신가평 변전소도 서울 동쪽에 있는, 경기 동쪽에 있는 곳에 신안산 변전소와 같이 개통 연계의 모체가 되는 변전소입니다. 북경남 변전소는 고리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력을 받아서 경북 경남 지역 세종시까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밀양송전탑 사건, 그 밀양송전탑이 바로 북경남 변전소에서 세종시까지 765를 공급해주는 전설로를 시공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말썽이 생긴 곳이 바로 밀양송전탑입니다. 그 밀양송전탑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송주법이 발생됐어요. 송주법이 만들어졌죠. 송주법이 뭐예요? 송전선 주변의 민원에 대한 대책법이 송주법입니다. 그래서 765가 신서산, 신안산, 신철원, 신가평, 북경남 변전소, 여기서 생성된 전력이 주로 다시 345kV나 154kV로 변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공간이 있다. 시화 공간이다. 그럼 그 시화 공간에 여러 가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전기를 공급할 때, 그 부하단지에 전력을 공급할 때 우리는 어떤 고려를 해야 될 것이냐. 첫째,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성전해야 될 것이다. 경제적인 전선은 켈빈의 법칙입니다. 켈빈의 법칙은 강과 삼각비를 고려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하에 맞는 송전 전압을 결정해요. 송전 전압. 1호사로 보낼 거냐, 345로 보낼 거냐, 765로 보낼 거냐, 22,900으로 보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송전전압의 결정석은 A스틸식입니다. 5.5의 루트 0.6 곱하기 길이 L 플러스 0.01 곱하기 P, 단위는 킬로볼트. 지금 이 A스틸식이라는 실험식을 보면 5.5라는 상계수야. 0.6 곱하기 길이 L, 0.01 곱하기 P. L는 바로 송전 거리입니다. P는 송전 용량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에서 송전선의 전압을 결정하는 식 중에 틀리는 것은 어떤 거냐? 1번 스틸식이다. 2번 송전 거리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송전 전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라든가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송전 전압은 결정된다. 이런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A스틸식의 공식을 생각해라. 0.01 곱하기 P보다 0.6 곱하기 L가 더 크지요. 그래서 송전 거리가 송전 전압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를 찾아라? 로드 센터를 찾아라. 부하 중심점을 찾아라. 자, 여기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전기 기사의 범주를 벗어난 공체 수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전기기사 필기 시험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충분히 됩니다. 근데 공체는 그 단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전압과 역률, 전선의 굵기, 손실, 전력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전압, 역률, 전선의 굵기, 손실, 전력과의 관계. 전력은 무슨 전력을 말합니까? 공급 전력이나 수전 전력을 말합니다. 공급 전력은 어떤 전력입니까? PS, 서부단 파워입니다. 송전단 전력입니다. 우리 부하는 단상부하예요, 삼상부하예요? 대부분 삼상부하입니다. 그러면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역률을 곱하면 전력인데 삼상이니까 상계수 루트 3을 곱해주고, 이때 이 전압은 송전단 전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전단 전력은 루트 3의 VR, I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결과 이게 전력입니다. 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커야 됩니까? 역률이 높아야 됩니다. 부하 전류가 커도 전력은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만, 부하 전류가 크기 위해서는 전선의 굵기가 굵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에다가 수전단 전압을 빼면 이게 뭐예요?
송전단 전력에다가 수전단 전력을 뺀다는 것은 무슨 전력? 손실 전력. 손실 전력은 PL, 손실 로스 파워입니다. 얘는 보통 I자성 R입니다. 선이 세 가닥이니까 3의 I자성 R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식을 한번 봅시다. PL은 I자성 R입니다. 여기서 P는 VI 코사인 세타. 일반식을 말합니다. 루트 3을 빼고. V가 송전단 전압이냐 수전단 전압이냐도 빼고 그냥 일반식으로 표현합니다. 얘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 제곱의 R입니다. 식을 전개해보면 V 자성 코사인 자성 세타의 P의 제곱의 R가 됩니다. 자, 결론. 첫째, 무선 전력은 손실 전력 V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뭐에 반비례해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합니다. 전력 손실 뭐는 PL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옛날에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정용 보아를 110V로 사용했습니다. 그 110V를 220V로 전압을 높였습니다. 전압을 높일 때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승압이라 합니다. 전압을 낮출 때를 강압이라 합니다. 그러면 송전단은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송전단 변전소로 갈 때는 낮은 전압이 높아졌죠. 근데 그 송전단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승압입니다. 이름하여 승압, 최승용입니다. 강압, 이거의 반대는 최강용입니다. 얘는 승압용이고 얘는 강압, 전압을 낮추는 겁니다. 22,900은 우리 추상변압기에서 1차 전압이 얼마예요? 22,900입니다. 2차는 뭐예요? 380과 220입니다. 22,900에 퍼 380에 퍼 220. 이 말은 이게 뭐예요? 이미 높은 전압이 낮은 전압으로 뭐 됐습니까? 강압이 됐죠. 왜 전압을 낮췄겠습니까? 왜 전압을 높이고 왜 전압을 낮췄느냐? 그게 바로 변성의 이유입니다. 전압은 왜 높이겠어요? 또 높은 전압을 왜 낮추습니까? 그냥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력을 그대로 수용가로 가져오면 변전소가 필요 없이 그냥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타고 오면 되죠. 왜 승합 강압을 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전압이 높아야 손실 전력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송전선로는 최소한 100에서 300km 사이 또는 300km 이상 장거리 송전선로입니다. 장거리 송전선로는 전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동량, 전선의 소모량, 물론 동이라면 여러분들이
구리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구리선도 있을 수 있지만은 송전선로는 다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씁니다. 그런 전선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선의 소모량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전선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임피던스 성분, 즉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큽니다.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크니까 전류를 흘러보내면 그 에너지 전송을 방해하는 전력이 생깁니다. 그 전력이 바로 손실 전력입니다. 손실 전력은 단순히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합니다. 아울러 뭐에도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례합니다. 자, 전압이 승합되면 될수록 V가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 전력은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역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선로 손실은 줄어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채에서나 또는 한전 면접에서나 발전사 면접에서나 왜 전압을 승합하고 왜 전압을 강압하며 전압을 높였을 때 배전선로나 송전선로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네 가지를 설명하라. 한전 면접은 모니터에 선로를 줍니다. 그 선로를 보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라. 자, 일단 그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들어가기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두 번째는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전압 제곱과 역률의 제곱에 전력 P의 제곱에 이게 뭐예요? 저항 성분입니다. 저항은 로의 A분의 L입니다. 자, 저항 R가 뭐라고요? 로의 A분의 L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는 고유 저항입니다. 얘는 도전율과 반대됩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옴메타고 도전율의 단위는 모포메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회로 이론 시간에 이미 단위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동선은 55분의 1입니다. 알루미늄선은 58분의 1 정도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실무적으로 다시 따지고 손실 전력은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는데 거꾸로 전선의 단면적을 봅시다. 위치 바꾸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반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는 적어집니까? 전선의 단면적은 적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선의 단면적은 적다. 전선의 단면적이 적다는 것은 허용 전류가 줄어듭니다. 한 가지 실무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Y델타 되어 있는 변압기가 1548 22,900에 30에
40 MVA다. 여기 흐르는 I1과 여기 흐르는 I2의 값을 생각해 봅시다. 저 말은 (1차가) Y결선, (2차가) 델타 결선, 1차 전격 전압이 154, 2차 전격 전압이 22,900인 변전 설비에서 삼상 30에 40 MVA짜리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 1차 전류하고 1차 전류, 여기가 한전 모선입니다. 이쪽이 뭐예요? 부하입니다. 실제로는 저 모선의 굵기가 훨씬 더 굵습니다. 그 말은 이 밑에 부하들이 여러 군데로 나눠 흐릅니다.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보면 PA 루트 3 VI고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자, 한번 심각하게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이쁜 여학생, 전기가 전공이 아닌 친구, PA가 뭐예요? 괜찮습니다. 피상전력. 아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회로 이론이 기초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로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수업해야 하는 전력공학 수업을 들으니까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루트 3은 상계수니까 단위가 없지요. V는 뭐예요? 전압이니까 볼트죠. I는 뭐예요? 전류니까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볼트 암페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은 킬로볼트 암페어. 가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은 메가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이 40, 30 MVA는 무슨 전력을 의미합니까? 피상 전력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P, 이 P는 아까 VI에다가 뭘 곱했어요? 역류를 곱했습니다. V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얘는 볼트 암페어에다가 역류를 곱하니까 와트가 됩니다. 한 단계 높은 거 킬로와트, 또 한 단계 높은 거는 메가와트입니다. 얘는 소비 전력, 부하 전력입니다. 부하 전력, 소비 전력입니다. 자, 자네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킬로와트 아워죠. 소비 전력량입니다. 자, 이 냉방 설비가 예를 들어서 7kW다. 순간 전력이 7kW입니다. 1시간 쓰면 7kWh입니다. 하루에 6시간 운전했다. 7 곱하기 6시간. 42kWh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위의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라.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다. 두 개 곱했을 때 피상 전력입니다. 그 전력 중에 그 전압과 전류에다가 뭘 곱하면? 역류를 곱하면 소비 전력이 됩니다. 그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니까 소비 전력
양입니다. 좀 더 시각적인 표현을 해봅시다. 수박은 뭐예요? 전체 수박은 피상전력입니다. 먹을 수 있는 수박은 유효전력입니다.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껍질에 관한 전력은 무효전력입니다. 역류를 1로 한다는 것은 껍질이 거의 없는 수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박은 자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효전력이 없으면 수박이 안 되죠. 그래서 무효전력은 우리 전력에서 필요 불가결한 전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송전 효율이나 배전 효율 높이기 위해서 껍질이 얇고 씨가 없는 수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역률 개선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1차 척에 흐르는 전류는 루트 3V PA입니다. I는 루트 3분의 PA. 그러면 이 전압이 얼마입니까? 153. 용량은 똑같습니다. 저 30에 괄호 열고 40은 변압기가 FA 방식이나 OA 방식, 송유 풍냉식이나 유입 풍냉식일 때 팬이 돌아가면서 변압기를 냉각시켜 줄 때 그때 40MVA까지 최대 출력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상황은 30MVA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선의 굵기나 송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는 최대 보아를 기준으로 굵기를 결정해 놔야지. 적은 보아를 기준으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면 나중에 부하정선이 됐다든가 또는 최대 보아가 걸릴 때 모든 설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늘 간선에 흐르는 최대 전류가 간선의 굵기를 결정할 허용 전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할게요. 간선의 굵기를 결정할 허용 전류는 그 간선에 흐르는 최대 전류를 기준으로 허용 전류를 결정하고 그 허용 전류를 갖고 전선의 굵기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다음 2차측 전류를 봅시다. 루트 3에 V분의 PA. 이 전압은 얼마 들어갑니까? 22,9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어느 전류가 더 큽니까? I2 2차 전류가 더 크지요? 그렇습니까? 항상 전압이 높으면 뭐는 줄어듭니까? 전류는 줄어들고, 전류가 줄어들면 전선의 굵기는 적어도 됩니다. 전선의 굵기는 뭐로 결정됩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송전선일 때와 옥내배선일 때 달라집니다. 송전선일 때는 도기, 신내, 비가, 경고 이 7가지 종류에 의해서 전선의 굵기가 결정되고, 옥내배선은 허기전입니다. 우리 이런 사무실 안에 사용되는 전선은 허기전,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합니다. 근데 송전선로는 도기, 신내, 비가, 경고입니다. 나중에 7장 전선로에서 다시 달아줍니다. 도전율이 양해야 되고, 비중이 가벼워야 되고, 내구력이 있어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코로나를 방지해야 되고, 경제적이라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가효성 잘 휘어져야 되고,
그게 도기신내 비가경코입니다. 경은 경제적이고 코는 코로나를 방지해야 되고 신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가는 가요성 잘 휘어져서 공사 시공하기가 간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전선의 굵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습니까? 켈빈의 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전압은 스틸 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 로드 센터를 찾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떤 부하에서 어떤 변전소에서 부하단지에 전력을 공급할 때 세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손실은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아울러 전선의 굵기가 굵으면 공급 전력은 정대됩니다. 역률이 좋으면 좋을수록 손실은 감소합니다.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전압에 반비례하여 전력 손실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걸로 1장은 마칩니다. 그래서 교재 확인 사살 다시 합니다. 16페이지 5조 송전전압의 성합시 장단점, 장점 전압이 높으면 전선비가 감소한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전선의 소모량이 줄어든다. 전력 손실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단점은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고 애자나 기계의 가격이 상승한다. 전압이 높으니까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고 절연 내력이 높으면 애자나 기계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애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자네는 애자가 뭐 하는 거냐? 절연. 뭐와 뭐를? 전선과 지지물 사이를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도체화되지 않게 차단해주는 역할이 절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애자는 254mm 현수애자입니다. 그 말은 25.4cm, 밑둥치의 지름이 25.4cm의 지름을 갖는 애자입니다.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애자의 개수는 증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선이 지나가면 뭐가 생깁니까? 송전선로는 피복을 입히지 않는 나체전선입니다. 이름하여 나전선입니다. 나전선은 전입하의 경도가 절연전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공기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전선, 전하의 이동이 무한이 되는 그 전선과 그 전선을 지지하는 철탑 간의 지지물과 사이의 전입하의 경도에 의한 이격거리가 달라야 됩니다. 765일 때는 몇 cm를 띄우고 345일 때는 몇 cm를 띄우고 154일 때는 몇 cm를 띄우고 22,900일 때는 몇 cm를 띄우라. 그거는 우리가 정기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전선의 전류의 전입하의 경도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2,900은 20cm입니다. 66은 66kV는 40cm입니다. 154는 90cm입니다. 그럼 90cm니까 애자 254mm 애자 하나의 두께가 10cm면 최소 9개, 10개 있어야 110cm를 유지합니다. 90cm를 유지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입하의 경도는 애자의 개수를 보면 전입하의 경도가 나옵니다. 22,900일 때 2개,
66일 때 4개, 1541 때 10개, 2만이 여기, 345일 때 23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애자나 전선의 지지물을 구성하고 있는 경비는 증가합니다. 운전 유지비가 전압과 더불어 증가한다. 6번 경제적인 전압의 산정. 경제적인 송전 전압은 다음과 같은 스틸에 의한 실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2장 들어갑니다. 우선 좋은 질문이 들어와서 저 질문을 원래는 지금 촬영 중입니다. 수업 중에는 질문을 안 받는 게 원칙인데 오늘은 내가 편집을 하라 하고 저 질문을 받아들여 드릴게요. 앞으로 질문은 휴식 시간에 해주고 전력공학은 내가 지난번에 좀 전기기사 실기에 전념한다고 촬영분이 한 2년 지난 촬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회로이론은 지난번에 찍었기 때문에 5번에 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회로이론은 수업 시간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력공학은 이제 촬영 중이니까 휴식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질문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설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와 예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A상, B상, C상, VAB, VBC, VCA. 이 전압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A와 B 사이 전압, B와 C 사이 전압, C와 A 사이 전압, 저게 같다고 했죠. 이런 전압을 무슨 전압이랍니까? 평형 전압인데 삼상 선간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이름하여 평형 삼상 선간 전압입니다. 이런 경우 여기 부하를 갖다 건다면 소비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때 이 V는 선간 전압입니다. 선간 전압입니다. 이 역시 V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L, 여기 흐르는 전류를 IP라면 IL 이꼴 뭐예요? IP입니다.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습니다. 저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전압이?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VAN, VBN, VCN, 이 전압이 바로 VP, 상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항상 Y결선은 VL 이꼴 루트 3 VP입니다. 증명은 회로이론 시간에 다시 해드립니다.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고
30도 앞선 위상을 갖습니다. IL 이꼴 뭐요? IP입니다.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그러면 키로프의 법칙에서 이미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고 얘와 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성간에 걸리니까 이름하여 무슨 전압? 성간전압이라 합니다. 얘와 중성점 사이, 얘와 중점선 사이, 얘와 중성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입니다. 뭐는?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그때 소비전력 공식은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이 없는 것은 다 성간전압 선전류입니다. 요즘 아침에 한전 실무 면접 특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에서 성간전류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성간에 흐르는 전류는 없습니다. 선전류입니다. 또 상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얘는 무슨 결선입니까? 얘는 Y결선, 얘는 델타 결선입니다. 자네, 델타 결선을 우리말로 무슨 결선이라 하나? 환상결선이라 합니다. 얘를 델타 결선이라. 그럼 Y결선은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형결선. 별자를 써서 별성자, 성형결선. 얘는 다른 말로 스타결선이라요. S결선이다. 스타결선이다. 그래서 우리 전동기 기동 방법에서도 Y델타 기동을 옛날 우리 전기 선배들은 스타델타 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울러 이 환상결선은 보시면 이점과 이점 전압이 상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이점과 이점 전압이 이 A상, B상, C상이 있으면 이게 상전압이고 이것도 상전압이고 얘도 상전압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상으로 보여주면 이 상전압이 이 성간에 걸리는 전압과 같지요. 왜? 이 사이에 아무 도체의 저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결과 여기 걸리는 전압과 같습니다. 성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은 전압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라 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입니다. 어느 게 큽니까? 얘가 얘보다는 크지요. 얘는 얘와 얘 합성입니다. 벡터로 합성하니까 IL 이꼴 루트 3 IP고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30도 뒤진 위상을 갖습니다. 그러면 얘를 소비전력 P는 루트 3에 VL은 IL과 VP는 VL과 같습니다. IL은 뭐예요? 루트 3 IP와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다시 써면 3의 VP, IP, 코사인 세타입니다. 델타 결선일 때는 3배입니다. Y 결선일 때는 루트 3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이제 3상 4선식을 보면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은 3의 VIP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 하나가 VIP 코사인 세타. 이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3상 3선식, 얘를 3상 4선식으로 표현하고, 3상 4선식일 때는 상계수가 3이고, 3상 3선식은 상계수가 루트 3이 됩니다. 나중에 참고로 배전 속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손실과 동일한 전력을 공급한다면 3상 3선식하고 3상 4선식하고 전선의 소모량은 어떤 게 더 적습니까? 즉 어떤 게 더 경제적입니까? 3상 3선식 아닙니다. 3상 3선식에 비해서 3상 4선식이 9분의 4, 50%가 채 안 되는 47%, 4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송전선로보다 배전선로의 총 연장의 합, 전선의 총 길이는 배전이 훨씬 더 송전보다 수백 배, 수만 개 더 긴 선로입니다. 그래서 배전을 3상 4선식으로 배전하는 이유는 두 종의 전압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중성점을 다중접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공급 전력, 동일한 손실일 때 전선의 소모량이 9분의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2,900 배전선로는 3상 4선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 3상 4선식을 배전에 채택하는 이유, 또 공급 전력이 왜 루트 3이 되고 3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 자, 2장 선로정수 및 코로나 들어갑니다. 자, 제 2장을 비우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전력을 공부하다가 또 전기 에너지에 관한 공부를 하다가 늘 먼저 이 딱 부닥치는 것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성간전압, 상전압, 대지전압, 정격전압, 공칭전압, 혼촉전압, 보폭전압, 사거리 다 설명을 드릴게요. 성간전압은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상전압은 상과 상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Y결선은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00 크고 델타일 때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았습니다. 공칭전압이란 뭐냐? 무부하 상태에서 송전단 성간전압을 공칭전압이라 하고 765, 345, 154, 66, 22,900, 6,600, 3,300, 380, 222 우리나라의 공칭전압입니다. 무부하 상태 또는 전부하 상태에서 송전단 성간전압이 바로 공칭전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전부하 상태에서 송전단 성간전압을
공칭전압이라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칭전압은 765kV, 345kV, 154kV, 66kV, 6.6kV, 3.3kV, 22,900kV, 6.6kV, 3.3kV, 380에 220V.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전압의 종류들입니다. 저게 뭐라고요? 전부화 상태에서 송전단 성간전압을 말합니다. 그럼 전격 전압은 뭐냐? 기기나 그 기계기구가 정상 상태에서 운영될 때에 기기에 최적합한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 합니다. 전격 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피레기 전격 전압과 피레기 이외의 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PF, COS, CB, 전력용 표준화 달로기, 그 또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벌 중에 요렇게 생겼는 거, 요렇게 생겼는 거, 요렇게 생겼는 거, 요렇게 생겼는 거, 요거는 DS입니다. 얘는 PF고, 옆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COS입니다. 얘는 CB고, 얘는 LA 또는 SA. 심벌을 보고 결정할 때 얘는 달로기, 얘는 파워 퓨즈, 전력용 퓨즈, 얘는 차단기입니다. 얘는 피뢰기고, 얘는 서지 흡수기입니다. 얘는 COS, 커터 아웃더 스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벌에서 얘는 이렇게 펴기도 합니다. 얘는 이렇게 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한전이나 발전 자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NCS를 칩니다. 그 NCS의 도면에 자재를 구매한다든가 또는 그 기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도면에 이런 심벌을 주어집니다. 이런 게 6개다. NCS 문제, 달로기가 몇 개냐? 이게 달로기입니다. 얘가 CB입니다. 차단기입니다. 자, 전격 전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2,922.9kV는 무슨 전압입니까? 공칭 전압이죠. 자, 그 공칭 전압은 전부화 상태에서 송전단 성간 전압이 공칭 전압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LA는 전격이 얼마인가? 이 22,900이 피레기가 전격적으로 제대로 동작할 때의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 하여 18kV. 그런데 피레기나 CB, 이 PF의 CB나 DS나 PF, COS인 경우에는
전격을 25.8kV로 섭니다. 자, 똑같은 공칭전압, 즉 전격전압, 똑같은 공칭전압, 성간전압에 LA와 CB, COS의 각각 기기의 전격전압의 값은 다릅니다. (154) 피레기 전격전압이 144kV입니다. 차단기 전격은 170kV입니다. 그래서 기구가 정상적으로 자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의 전압을 그 기기의 전격 전압이다. 기기가 꼭 알맞는, 그 기기에 꼭 알맞는 옷이라는 얘기. 그런데 뭐는 피레기나 차단기일 때 달라집니다. 피레기는 뭐예요? 이상전압이 내습하면 내전류를 방전하니까 전격전압 22,900보다 피레기 전격전압은 낮습니다. 차단기나 단로기는 어느 정도에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줍니다. 일반적으로 1.1분의 1.2까지, 공칭전압의 1.1분의 1.2까지 견뎌주다가 그 이상이 되면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는 그 기계가 낙뢰나 기타 다른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할 때는 뭐가? 전격이 선로의 공칭전압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차단은 해줘야 되되 부하가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견디다가 차단해준다. 그런 전격은 그것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지전압은 뭐냐? 접지식일 때는 대지와 외성 간의 전압입니다. 비접지식일 때는 전선 상호 간의 전압이 대지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22,000을 비접지로 했다. 대지전압이든 성간전압이든 상전압이든 다 22,000입니다. 왜? 22,000은 비접지 전로입니다. 그런데 22,900인 경우에는 성간전압이 얼마예요? 22,900입니다. 공칭전압도 얼마예요? 22,900입니다. 기기 전격은 피레기일 때 18, 차단기 CO에서 PF 25.8, 대지전압은 22,900 나누기 루트 3입니다. 그게 바로 상전압입니다. 대지 사이에 가해지는 전압. 접지식일 때는 외성과 대지 간 전압이 대지전압입니다. 다음 혼촉전압입니다. 혼촉전압은 기계기구가 인체나 동물에 혼촉했을 때 그 인체나 동물에 나타나는 전압, 가해지는 전압을 혼촉전압이라 합니다. 보폭전압은 뭐냐? 다리, 발과 발 사이 1m를 뛰어났을 때 그 1m 간격에 가해지는 전압을 보폭전압이라 합니다. 자, 성간전압, 상전압, 대지전압, 전격전압, 공칭전압, 혼촉전압, 보폭전압. 오케이? 자, 지금부터 선로정수 및 코로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기본적인 거니까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한칠판 다 설명이 끝나고 휴식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필기하시던 스마트폰으로 찍든지 하세요. 자네는 지금까지 수업했는 거 어느 정도 이해되나?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야. 왜냐하면 이 전력공학은 전기를 전공으로 배우는 학생들도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잘 안 배우는 과목입니다. 4학년 때 많이 배우는 과목이고 또 전력 계통 분석이라 하여 이 부분을 배우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기기사 실기, 공사기사 실기, 또 한전 면접, 실무, 공무원 면접, 또 공무원, 유사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대부분 면접 때 이 전력공학에 대한 면접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 실무 면접의 약 60% 정도는 이 전력공학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교재 선로 정수 및 코로나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필기는 한 칠판 다 대고 설명을 드릴게요. R이 있고 L이 있고 L이 있고 R이 있고 R이 있고 L이 있고 R이 있고 R이 있고 L이 있습니다. R이 있고 L이 있고 L이 있고 R이 있고 L, R, L입니다. 송전선로는 얘가 송전단이고 얘가 수전단이라면 여기와 이 사이가 원자력 발전에서 대도시 밀집 주택가까지 오는 선로는 약 500km 이상 장거리 선로입니다. 그래서 선로 정수는 송전선로는 RLC 누설 컨덕턴스의 연속적 전기회로입니다. R과 L과 C와 누설 컨덕턴스의 연속적 전기회로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음 보기들 중에서 선로 정수가 아닌 것은 어떤 거냐? RLC 또는 RLG 보기 답 중에 X가 있습니다. X는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는 선로 정수 자체는 아닙니다. 정수는 RLC와 누설 컨덕턴스의 연속적 전기회로다. 자, 우리는 오늘 조금 내일 배워야 될 수업의 일부인 R과 L과 C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력공학의 기초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로이론 내일 시간에 RLC가 중보기대가 약간 언급이 됩니다. 물론 오늘 전력공학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됩니다. R이 L이 C입니다. 얘가 R이고 얘가 L이고 얘가 C입니다. 얘는 단위가 뭐예요? 옴입니다. 얘는 단위가 뭐예요? 헨리 또는 미리헨리입니다. 얘는 단위가 뭐예요?
페레트 또는 마이크로 페레트. 얘는 저항이라 합니다. 레지스턴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회로 내에서 열 에너지와 관계에 있습니다. 소비 전력 P는 I자승 R 또는 R분의 V자승의 열 에너지와 관계에 있습니다. 자, X는 리액턴스라 합니다. 리액턴스라기보다도 좀 더 먼저 설명, 인덕턴스라 하고, 얘는 커피시턴스 또는 캐피시턴스라 합니다. 얘는 저항이고, 얘는 헬리고, 얘는 페레트입니다.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XL이고, 얘는 XC라 합니다. LX, 코일이 갖고 있는 X, 리액턴스입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라 합니다. C, 콘덴서가 갖고 있는 리액턴스입니다.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얘는 그대로 저항 R입니다. 얘는 XL인데 복소수로 표현하면 JXL입니다. 얘는 복소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JXC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회로 이론 시간에 왜 플러스고 왜 마이너스인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J의 XL은 오메가 L이고 얘는 J의 XC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도성 리액턴스는 증가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 비례 함수입니다. 오메가가 몇 파이 F예요? 2파이 F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유도성 리액턴스는 증가합니다. 용량성 리액턴스에서는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용량성 리액턴스 자체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항 인덕턴스 캐피턴스인데 RLC를 똑같은 옴의 단위로 바꾸면 얘가 R이고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인 XL이고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인 XC고 XL은 주파수 비례 함수인 XL이고 XC는 주파수 반비례 함수인 오메가 C분의 1과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의 미분의 적에 비례합니다. 전자 유도라는 것은 어떤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유도되는 전압이 미소 시간 증가분만큼 인덕턴스의 양단에 나타납니다. 즉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의 미분의 적에 비례하며 그 비례 계수를 인덕턴스라 합니다.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의 미분의 곱에 비례하며 그 비례 계수를 인덕턴스라 합니다. 미소 시간에 대한 전류 증가분의 인덕턴스를 곱하면 그 인덕턴스 양단에 나타나는 전자 유도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식입니까? 미분식입니다. 미분식을 적분식으로 고치면 VL은 IL로 바뀌고 L은 L분의 1로 바뀌고 DT분의 D는 인테그랄로 바뀌고 I는 ET에 대한 DT 성분으로 바뀝니다. 즉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의 적분치에 반비례하는 계수로 나타나집니다. 다시 L에 걸리는 전압은 L에 흐르는 전류,
L은 L분의 1, dt분의 d, 미분은 인테그랄 적분, i는 2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인덕턴스 부분, 상호유도 인덕턴스, 그 인덕턴스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식입니다. 캡시던스입니다. 얘는 단자전압과 단자전류의 적분치에 반비례하는 개수입니다. 단자전압과 단자전압, 단자전압과 단자전류의 적분치의 반비례 개수입니다. 얘는 비례 개수고 얘는 반비례 개수입니다. 이 적분식을 미분식으로 고치면 VC는 뭐로 바뀝니까? IC로 바뀌고 C분의 1은 C로 바뀌고 DT분 인테그랄은 DT분의 D로 바뀌고 I는 2로 바뀝니다. 자, 저항 인덕턴스 캡시던스.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무슨 에너지? 자개 에너지. 무슨 에너지? 전개 에너지. 열 에너지, 자개 에너지, 전개 에너지. 다시 RLC. 저항선,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이제 각각 소자에 흐르는 것을 벡터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R이 있고 전압 E가 마이너스 플러스에 흘렀을 때, 인덕턴스 L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R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압 ET를 가하고 캡시던스 C 양단에 전류를 흘렀을 때 각각의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항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I의 T는 R분의 ET입니다. 이 말은 다시 써서 전압의 파형이 변화될 때 전압의 파형이 변화될 때 전류의 파형은 그 전압의 파형과 동시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 전류는 동이상입니다. 인덕턴스 L일 때는 ET는 L DT분의 DIT입니다. 이 식을 대입해서 설명을 하면 L는 DT분의 D에 IT가 IM의 사인의 오메가 T가 인가됐다고 가정한다면 미분하면 오메가 미소 시간에 대한 성분이니까 오메가 상수, 앞으로 오메가 L이 나오고 IM 역시 상수,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고 유도성 리액턴스에다가 전류의 최대값을 곱하면 전압의 최대값이 되고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함수로 고치면 플러스 90도입니다. 인덕턴스 L에 전류 I가 IM 사인 오메가 T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그 전류보다 90도 앞선 전류가 전압이 걸립니다. 전압이 90도 앞서는 것을 우리는 유도성 회로를 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지상 전류라 정의합니다. 이름하여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스칼라 값으로 표현하지 말고 벡터로 표현해 볼게요. 전류 I는 JXL분의 E입니다. RMS 시력값으로 표기한다면 올라오면 마이너스 J, XL은 오메가 L, EM의 E 값은 루트 2 EM인데 그건 뭐 그냥 E라고 쓰면 얘는 오메가 L의 E, 몇도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마이너스 J, J가 90도인데 마이너스 J는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전압보다 전류는 몇 도 뒤집니까? 90도 뒤진 전류가 흐르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지상전류라 합니다. 지상전류는 늘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는 전류입니다. 이런 회로를 유도성 회로라 정의합니다. 아울러 전압 ET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해서 DT입니다. 오메가 적분하면 오메가 C분의 1 IM 앞으로 나오고 뭐예요? IM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앞으로 나와서 분모로 내려갔습니다. 적분이니까 사인 오메가 T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M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함수로 고치면 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90도입니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 T로 가서 마이너스 시키고 XC에다가 전압을 곱하니까 전류를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전압 EM이 나옵니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입니다. 이게 뭐요? IM 여기가 I를 인가했으니까 이 자체는 지금 뭐로 나와요? EM으로 나와요? 근데 왜 이게 마이너스예요? 뭔가 잘못됐어. 얘는 뭐예요?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다시 한번 식을 대입 안 하고 적분을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인테그랄 VC, IT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해서 DT. 그럼 이걸 다시 적분을 해버립시다. 그럼 IC는 뭐예요? C DT분의 DET가 나와요? 이게 무슨 식이에요? 적분식을 미분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ET를 EM 사인 오메가 T로 인가하면 이거는 코사인이 돼서 전류가 90도 앞서는 회로가 되져요? C의 DT분의 D E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 오메가 앞으로 가면 오메가 C의 EM의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니까 코사인 오메가 T 다시 얘는 XC분의 1대요 오메가 C 자체가 XC분의 1대고 EM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치면 오메가 T 플러스 90 전압에다가 유도 용량성 리액턴스를 나누니까 IM이 됩니다. I는 I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앞서는 회로입니다. 이걸 우리는 용량성 회로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IT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의 2가 됩니다. 뒤집으니까 올라오면 플러스
J 오메가 C2. 오메가 C2의 몇 도? 플러스 90도.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는 회로가 됩니다. 전류가 앞서는 것을 우리는 무슨 성회로? 용량성이라 합니다. 저때 흐르는 전류를 진상전류라 칭합니다. 자, 전압전류는 무슨 전류? R만의 회로는 동이상이죠. L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이 90도 앞섭니다. 콘덴서에 흐르는 것, 전류가 90도 앞섭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스칼라 값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제는 간단하게 벡터의 값으로 해석하라.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단지 주의할 것은 유도성은 비례하는데 용량성은 반비례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X에는 코일이 갖고 있는 리액턴스와 콘덴서를 갖고 있는 리액턴스, 얘는 오메가 L이고 얘는 뭐요?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거. 요걸 기억하면 오메가 C분의 1 자체를 뒤집으니까 오메가 C가 됩니다. 오메가 C라는 것은 뭐예요? XC분의 1과 같지요. 그래서 EM, 전압에다가 XC를 나누면 이 값 자체가 바로 IM이 됩니다. 자, 송전선로는 RLC와 루설 컨덕턴스의 연속적 전기 회로다. L이 뭐고 C가 뭐고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회로 이론적인 게 아니고 송전선로에서 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R과 L과 C와 G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또 따져보겠습니다. 10분 쉬고 계속합니다.